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어젯밤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저지대 침수로 도로가 통제됐고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주에서는 빗물에 휩쓸린 토사가 주택을 덮쳐 14개월 된 영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행성 게릴라호우 특성을 가진 이번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또다시 최고 2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의 영향에서 벗어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이번 주말까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음 달 설탕 대체제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스파탐은 최근 제로가 붙은 무설탕 음료나 사탕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WHO는 아스파탐에 대한 위험성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철소와 석탄발전소 등 전국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이 1년 만에 12% 이상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 측정기기를 단 굴뚝이 많아져 총 배출량이 늘었다며 굴뚝 한 개당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의 양은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델타항공 소속 여객기 한 대가 랜딩 기어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비상 착륙했습니다. 기계적 문제로 랜딩 기어 일부가 펴지지 않아 동체 착륙을 했으며 승객들은 비상 미끄럼틀을 통해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젯밤 서해에서 들어온 비구름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경상 내륙과 남부 일부 지역에 많은 비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경북 영주 지역이 피해를 봤는데 공사장 흙이 휩쓸려 내려와서 아파트 옆 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차들이 바퀴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물론 중장비까지 와서 도로를 가득 덮은 흙을 파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거 사건 정도가 아니다 이거. 와 이거. 어젯밤 10시 반쯤 경북 영주 상망동에 있는 한 아파트 옆 도로 현장입니다. 밤부터 내린 강한 빗줄기로 아파트 근처 공사장에 흙이 쏟아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5대가 고스란히 흙더미에 파묻혀 영주시청은 밤샘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시내 한복판 도로가 마치 흙탕물이 흐르는 하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거센 비로 저지대에 있던 영주우체국 근처 도로 500m가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경찰이 안전을 위해 양방향 도로를 통제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경북 영주시 상망동 일대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집안에 있던 14개월 여자아이가 흙더미에 묻혔다가 2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안에 있던 다른 가족 9명을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과 태안에 1시간에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충청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 지하실이 침수되고 차들이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지하실이 시커먼 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양수기 한 대가 힘겹게 돌아가며 물을 계속 빼냅니다. 쏟아진 비에 지하실이 잠기면서 청소용과 온갖 잡동사니들이 물 위로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주민은 며칠 전부터 이어진 비에 지하실에 물이 조금씩 차다가 이번에 완전히 잠겨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저께 비가 왔을 때 한 무릎 밑에까지 찼다가 오늘 갑자기 막 아까 그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때 이제 한 정강이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119에 전화해서 비는 충남 서해안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서산과 태안에는 1시간에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산시 갈산동에서는 굴다리 아래를 지나던 화물차가 불어난 빗물에 갇혀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태안군 인평리에서도 화물차 2대가 물에 잠겼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4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대전소방본부에도 담벼락 쓰러짐 같은 호우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때 호우특보로 비상 1단계가 내려졌던 수도권에서도 하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종일 긴장 속에 빗줄기를 지켜봤습니다. 일부 도로가 침수되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지만 지난해 같은 대란은 없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빗물로 가득 찬 도로를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줄이어 헤쳐나갑니다. 마치 지난해 8월 폭우 때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침부터 시간당 30mm 안팎의 물폭탄이 몰아치면서 도로가 온통 물바다가 된 겁니다. 하우스가 일단 물에 잠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들이 거기가 이제 얼만큼 침수가 되는지 모르니까 들어오다가 이제 바로 침수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바로 옆 주택가 곳곳에서도 비바람과 물에 젖은 담벼락이 토사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한 8시, 9시 그 정도에는 진짜 이렇게 물동이로 푼 것처럼 엄청 왔었어요. 그때 팍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터진 소리. 본격적인 장맛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낮 동안 호우특보가 유지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폭우에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며 대란이 벌어졌던 강남역 부근은 큰 비 소식에 바짝 긴장했습니다. 당시 지하가 모두 잠겼던 한 빌딩은 이번엔 입구를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로 일찌감치 틀어막아 만약의 피해에 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비가 많이 오기는 했는데 잠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장대비 속 도로에서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화성에서 회사원들을 태운 퇴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당분간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밤사이 경북 영주에 263mm의 폭우가 내렸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도에 최고 250mm의 폭우가,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서울 등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며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전남 담양에는 수십억 원이 들어간 수질 정화시설이 폭우 때마다 물에 잠기면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정 업체 공장 폐수도 정화시설로 흘러든다며 영산강 수질 오염과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영산강 둔치에 있는 수질 정화시설입니다. 수문을 막은 뒤 인공습지를 통해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영산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에 하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폐수 처리 시설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강가 둔치에 있어 비가 많이 오면 잠길 것이 뻔한 곳에 들어선 정화시설 공사비만 40억 원.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정화시설 때문에 정작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낮은 지대에 있어 정화시설 건설을 반대했지만 지난 민선 7기에 결국 들어서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이 시설을 햄과 동시에 바로 우리 마을은 그 물바다가 됐어요. 구조물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겪어야만 한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이라도 없으면 좋겠어요. 마을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호남의 젖줄, 영산강의 수질 오염도 걱정입니다. 담양군이 만든 정화시설엔 특정 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폭우에 강물이 불어날 때면 폐수는 정화시설을 거치기도 전에 강으로 흘러들고 맙니다. 특정 업체, 함수를 폐수를 위해서 만드는 폐수 처리 장마입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이 수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폐수 정화시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혈세만 낭비한 건 결과입니다. 이게.
담양군은 특정 업체만을 위한 정화시설이 아니고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에 델타항공 소속 여객기 한 대가 랜딩 기어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비상 착륙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출발한 이 여객기는 승객과 승무원 등 101명이 탑승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착륙 당시 여객기 기수 아랫부분은 활주로에 닿은 상태였으며 승객들은 문에서 펼쳐진 비상 미끄럼틀을 이용해 차례차례 대피했습니다. 공항 측은 델타항공의 기계적 문제로 랜딩기어 일부가 펴지지 않은 채 동체로 착륙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활주로가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은 사고 여객기를 치우고 승객들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철소와 발전소 등 전국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1년 만에 12% 이상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대형 사업장 887곳에서 나온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이 21만 5,205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2만 3천여 톤, 12.2%가 증가한 겁니다. 환경부는 다만 오염물질 총 배출량이 는 것은 자동 측정기기를 단 굴뚝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굴뚝 1개당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량은 21년 대비 5.3% 줄어든 72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음 달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다음 달 14일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설탕보다 200배 더 단 것으로 알려진 아스파탐은 지난 1965년 발견됐으며 최근 설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제로가 붙은 무설탕 음료나 사탕, 껌 등에 널리 쓰이는데 위험성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왔던 인종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학에서 실력이 아닌 인종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향후 한국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혀왔습니다. 백인 역차별 논란에도 60여 년간 명맥을 유지한 제도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대법원은 각각 6대2와 6대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학들이 너무 오랫동안 피부색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판단해왔다며 인종이 아닌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위헌 의견을 내면서 오랜 전통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낙태권 폐지 결정과 닮은 꼴입니다. 좌우 진영의 찬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소송을 낸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지만 민권단체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outcome that the vast majority of all Americans of all races will celebrate. Prize is racial equity, racial justice, and opportunity for all,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historically marginaliz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글에서 능력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반긴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benefited by opening the doors of opportunity just a little bit wider to include those who've been left behind. I believe our colleges are stronger when they are racially diverse.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한국계는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는 절반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인종을 고려하는 입시에는 반대 의견이 70%를 넘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한국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 걸림돌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모두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이 임용을 영원히 막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A씨는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았습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처벌 전력으로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받아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결격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범죄 종류와 죄질이 다른 만큼 개별 사안을 따져 기간을 정해 임용을 제한한다면 기본권이 덜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 공무원 직무를 맡기는 건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내년 5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대체할 입법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사람이라도 공무원에 임용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액계에 들어가면서 국산 천일염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품귀 현상에 소금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국산 천일염을 싼 값에 판다며 업체를 사칭해 물건값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 범죄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제조업체 대표 박재상 씨. 취급하는 제품엔 소금도 있는데 얼마 전 다른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 씨 업체가 국산 천일염을 판다길래 6,7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철이라는 과장이 그 영업부에 근무를 하냐 그렇게 연락이 왔었고 저희는 그런 직원이 없다. 그리고 국산 천일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었고 알고 보니 누군가 박 씨의 업체인 척 전화를 돌리며 싼 값에 국산 천일염을 판다고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칭한 업체 이름을 그대로 담은 명함과 그럴듯하게 위조한 세금 명세서도 보내면서 안심시켰습니다. 신안에다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밀어주고 2주, 3주 동안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급한 마음에 범행 전날 사기범이 박 씨 사무실로 직접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인데 인근 공사 탓에 며칠 동안 전화선을 끊어야 한다며 박 씨 사무실 전화를 다른 인터넷 전화번호로 돌려놓게 한 겁니다. 그 결과 박 씨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 거라 피해 업체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로공사 하면서 감전사고라는 이제 큰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니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사기범이 이름을 도용한 업체는 박 씨 회사를 포함해 YTN이 확인한 곳만 모두 4곳. 특히 이 가운데 3곳의 명의로 꾸며낸 명함에서는 팩스 번호가 똑같아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금 유통업체부터 영세 마트까지 여러 곳에서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유럽연합 EU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정식으로 규제 철폐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습니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현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식품업계가 라면과 과자 가격 인하를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계획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롯데 웰푸드가 내일부터 스크류바와 조스바 등 아이스크림 편의점 납품가를 올리기로 했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편의점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롯데웰푸드 아이스크림 소비자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7월 1일부터 아이스크림 편의점 공급가를 최대 25% 올리겠다고 편의점 4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본사가 수익을 포기하고 공급가 인상 부담을 떠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아이스크림 상품의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급가 인상 후에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 유지에 대한 부담은 본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편의점별로 가격 동결에 해당하는 롯데 웰푸드 아이스크림은 GS25 15종, CU 10종, 세븐일레븐 13종, 이마트24 14종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돼지바와 스크류바, 수박바, 조스바 등 가격은 지금처럼 1,200원으로 유지됩니다. 편의점 업계는 식품업계 가격 조정에 따라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각각 현재 1,000원에서 950원으로 1,5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품업체가 편의점 공급가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커피나 음료수, 안주류, 통조림의 편의점 소비자 가격은 다음 달부터 최대 25% 인상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의 기준점은 총수, 즉 동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2세 경영이 많아지고 다양한 기업 지배 구조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동일인은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의 기준점입니다. 동일인이 누구인지 지정돼야 계열사 범위와 특수관계인이 확정돼 자료 제출 의무 등 각종 규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이 탄생하고 2세 경영권 승계가 잇따르면서 매년 5월 공정위의 기업 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를 두고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2017년 이혜진 창업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때 네이버는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가 확립돼 법인이 동일인이 돼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2019년 한진그룹의 경우에는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2.32%에 불과해 동일인 지정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정 과정에서 기준을 놓고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가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시화했습니다. 기업 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최고 직위자,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영에 대한 영향력으로 회장이나 대표이사 등 등기상 직위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인 기준 명시화는 1986년 대기업 집단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미국 국적의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질을 갖추고 있지만 통상 마찰 가능성 때문에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익 편취의 어떤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실효적인 규율에 더해서 통상 마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추후 외국 국적자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최근 가장 유행하는 미술 사조를 꼽으라면 단연 팝아트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일본의 하위 문화를 끌어올려 개성 넘치는 작업을 전개하는 네오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무라카미 다카시부터 요시모토 나라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네오팝 작가들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